저는 이름은 박민수고요. 온라인상에서 제네시스 박이라는 필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 필명의 뜻은 혹시 이제 제네시스가 창세기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뭐 자동차 그런 거 아니고요. 부동산으로 새로운 삶을 좀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만든 지는 좀 오래됐는데 15년 5월부터 이제 블로그 하면서 본격적으로 좀 활동 이제 열심히 나름 했거든요. 그래서 그로부터 딱 정확히 4년 뒤인 2019년 5월쯤에 이제 회사 그만두게 됐고 평범한 직장인에서 지금은 저도 제 직업을 뭔가 이렇게 정의를 못 하겠는데 처음에 블로그 했고요. 그 다음에 책 썼고요. 그 다음 유튜브 하고 있고 주택임대 사업자고 1인 기업 대표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대표님 그러면 그 어떻게 보면은 그냥 보통의 직장인에서 네. 한 4년 정도 걸리신 건가요? 은퇴 퇴직까지? 뭐 사실은 뭐 더 길게 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첫 번째 직장 다니다가 이제 제가 대학교 때 그 CPA라고 하죠. 회계사 시험에 도전을 했었는데 잘 안 되고 그래서 이제 회사 첫 번째 다니다가 또 그만두고 도전했는데 또 안 되고 네. 두 번째 직장 다니다가 급여가 좀 작으니까 이직을 했고 이제 그런 것까지 다 하면 굉장히 긴데 이제 본격적으로 그때 15년부터 이제 14년에 내 집 마련하고 15년부터 이제 블로그라든지 뭐 그런 거 부동산 투자에 공부를 하면서 좀 집중적으로 한 게 한 4년 정도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러면은 그 부분에서 좀 여쭙고 네, 싶은데 네네네. 2014년에 내 집 마련을 하셨잖아요. 네네네네. 그때는 어떤 부동산 지식이 좀 충만하셨나요? 지금처럼? 아니요. 지금도 없지만 그땐 더 없었어요. 지금은 그냥 이제 걸음마를 뗀 단계라고 한다면은 그 당시는 완전히 생초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사신 거예요? 예. 그런데 뭐 말은 이렇게 하는데 그 당시 이제 3억 3,500짜리 집을 샀거든요. 서울에서. 3억 3,500? 예. 지금으로 치면은 뭐 완전히 가격이 싸다고 할 수 있는데 그 당시로는 가격이 싼지 비싼지도 모르고 그걸 받기 위해서 돈이 없으니까 대출을 풀로 다 받았어요. 2억 5천인가를 받았을 거예요, 제가. 제 생애 가장 큰 대출 금액이었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네. 그냥 샀어요. 그런데 이제 왜 샀냐면 뭐 저조차고 산 게 아니라 뭐 오를 거라는 생각 전혀 없었고요. 그 당시 태어난 저희 애 이제 막 태어나서 한 생후 100일 이 친구랑 좀 잘 살고 싶어서. 왜냐하면 뭐 그 전에 살던 집도 뭐 나쁘진 않았는데 환경이 아주 좋진 않아서 다른 것보다 이제 담배 냄새가 오니까 제가 그걸 너무 싫어하거든요, 담배 냄새를. 그리고 이제 애도 약간 심장 쪽이 그 당시 조금 조심해야 된다라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셔서 그러면 뭐 집을 사야겠다. 그런데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르고 내리고는 전혀 몰랐고 그냥 대출을 내가 빌리고 내가 매달 나가는 이자가 얼만데 이 이자를 내가 낼 수 있나 없나 그냥 저는 이것만 생각했어요. 그 당시는 금리가 어느 정도였어요? 굉장히 쌌죠. 운이 좋게 2.6% 정도. 그래요? 그때 이제 가장 제일 최저점이었고 당시 2014년 7월 달에 최경환 부총리였었죠. 박근혜 정부 때 빚내서 집을 사라 그랬었죠. 그런데 이제 그거 말 듣고 산 건 아닌데 대출이 그때 풀렸어요. LTV 요즘 많이 하잖아요. 그때 이제 70%.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 뭐 사야 되겠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좀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그 내 집 마련을 하시고 나서 그러면 1년 후부터 이제 부동산에 본격적으로 들어오셨다고 했는데 그 계기는 뭐예요? 일단 집을 사니까 너무 좋은 게 그래도 이제 서울에 이제 저도 이제 지방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땅 쪼고리 하나 있는 거잖아요. 내가 거처할 수 있는 집이. 그거 자체가 이제 너무 좋았고 이제 만족도가 저는 굉장히 컸어요. 만족도가 되게 커서 좀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다 이거를. 왜냐하면 회사 나가면 뭐 아시겠지만 뭐 여러 명 만나면 회사 꼭 아니더라도 여러 명 만나면 하는 이야기가 뻔히 재테크 이야기가 나와요. 부동산 얘기. 근데 재테크 이야기를 하면 보통 주식 아니면 부동산인데 제 주변은 다 주식이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좀 저는 청개구리 기질이 있어서 당신들이 주식이면 나는 반대로 부동산. 그리고 이제 저는 약간 실물을 보는 거 좋아요. 주식도 가끔 하긴 하는데 이게 여기 핸드폰에 들어가 있으니까 사이버 머니 같아서 저는 약간 실물을 보는 부동산을 좀 좋아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뭐 네이버 말해도 상관없죠. 그 네이버에서 하는 그 블로그라던가 그런 게 좀 막 활성화되기 시작할 때였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뭐 인플루언서 분들 막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 그 당시에 되게 블로그를 많이 시작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이렇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저도 보고 따라하고 이제 계속해서 나도 같이 해봐야 되겠다 하면서 강의도 듣고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이거 부동산 뭔가 기회가 있는 것 같은데
남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서 이제 좀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게 됐죠. 그러면은 2019년에 2019년에 이제 퇴직을 하신 거예요. 네네네. 그 사이에는 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좀 많은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2014년도에 내 집 마련하고 2015, 16년도에 2년 동안 제일 열심히 투자했었던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좀 빨리 하신 분들이 지금 서울에 진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진입을 하고 나오는 시기는 한 4년 후인 2019년 아니면 2020년.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그것도 안 하는 거고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이 상태로 되면 정비 사업으로 인해서 4년 5년 후에는 물량이 많이 쏟아지니까 지금 들어가서 적당히 차익 보고 나오면 된다라는 게 대부분 그 당시 들어오신 분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2017년도에 이제 파리 대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완전히 규제 위주로 가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실패했잖아요. 가격을 못 잡았으니까. 그런데 그것도 그거지만 공급이 완전 틀어막혀 버렸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이상한 시장으로 변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거는 다른 이야기고 그때 이제 4년 동안 한 2년 정도는 투자에 좀 올인을 좀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때 제가 투자하면서 배웠던 거를 이제 블로그에다 이제 적었는데 뭐 아직도 저는 부동산을 많이 모르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성향이 막 사고 팔고 이런 거보다는 좀 오래 가져가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오래 가져가면서 좀 부담을 줄이려고 보니까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가 들어왔던 거고 그리고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를 하면서 내가 세제 혜택 받는 대신에 임차인한테 혜택을 주면 되는 거고 5%밖에 안 올리니까 이러면 내가 서로 좀 윈윈 할 수 있겠다. 윈윈하고 내 성향에도 좀 맞으니까 그래서 그쪽을 공부를 해가지고 블로그에 하나씩 올렸어요. 뭐 남들이 말하는 뭐 입지다 가격이 오른다 내린다 이런 거 말고 알지도 못하니까 그런데 세금에 대한 이야기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한 이야기를 올리니까 좋아해 주시더라고. 다른 거 올렸을 때는 반응이 없는데 그래서 이거다. 남들하고 내가 좀 차별할 수 있는 게 이거구나. 왜냐하면 뭐 똑같은 걸로 싸우면 안 되잖아요. 경쟁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좀 하게 됐고 운이 좋게 블로그를 열심히 쓰다 보니까 책을 한번 써보자. 그래서 책을 쓰게 됐고 책을 쓰다 보니까 이제 강의를 좀 해달라고 해서 강의를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투자와 그 회사 일과 그 외에 블로그 강연 이런 것들을 이제 병행하는 시기였었죠. 그 4년 정도가. 네. 그러다가 이제 직장의 그런 소득을 넘어서고 안정적인 좀 궤도에 올라서서 아니 뭐 근데 이제 뭐 이런 거예요. 결국에는 누구나 다 원하시지만 안정적인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월급 외에 100만 원 만드는 게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저도 목표가 월급 말고 100만 원 만드는 거였는데 이제 그게 이제 어쩔 때는 뭐 30만 원, 50만 원, 어쩔 때는 100만 원 점점 이제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내가 근로소득에 회사에 묶여있는 이 시간을 빼서 이쪽에 하면 오를 것 같은데 두 가지죠. 얼마나 오를 거냐 그리고 얼마나 지속이 될 거냐 겁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결정적인 계기가 이제 한 1년 정도 고민을 했는데 퇴사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가장 큰 게 건강이었어요. 이게 두 개를 병행을 하다 보니까 건강이 좀 많이 상했고 저는 항상 퇴근 후에는 일주일 평일 월화수목금 중에서 3일은 스벅을 갔어요. 작업을 하려고 노트북 하나 들고 그리고 9시 10시 넘어서 집에 들어오고 주말 토일 중에서 하루는 꼭 스벅하고 남들 놀 때 계속 공부하신 거죠. 놀 때 블로그하고 정책 분석하고 강의하고 임장 가고 그런데 이제 그걸 계속 한 1, 2년은 괜찮은데 3년, 4년 되니까 이제 주변에서 얼굴색이 안 좋다. 박과정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이제 뭐 저도 힘에 부치고 그래서 이제 와이프하고 고민을 하다가 이제 다행히 이제 배우자가 그래서 하고 싶은 거 해보라고 너무 고맙죠.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하나 방송 들었는데 자산이 어마어마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걸 그렇게 내보내실 줄은 몰랐어요. 약간 컷해달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뭐 자산이 중요한 건 아니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경제학을 배우잖아요. 뭐 고등학교 때도. 그러면 이제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특정 시점에 가지고 있는 자산이 스탁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말 그대로 딱 일정 시점에 내가 자산이 뭐 부채 포함해서 뭐 10억 있냐 20억 있냐 그런 이야기고 그거보다는 이제 내가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아니면 6개월 1년 동안 기간 동안 얼마나 현금이 들어오냐 이게 이제 유량 플로우 개념이잖아요. 지금은 그 플로우가 더 중요하다. 자산 스탁도 중요하지만 지금 시장 분위기가요? 왜냐하면 지금 뭐 금리도 많이 올랐고 그러면 안 되지만 뭔가 좀 이게 위기가 좀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항상 최악의 상황은 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그 위기가 오면 물론 저도 겪어보진 않았지만
이제 과거 사례를 복기를 해보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무조건 살아남아야 된다. 네. 뭐가 됐든지 간에. 그때 이제 그 풍부한 유량, 현금 흐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안 팔리잖아요. 그러면 흑자 도산이 나니까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은 그 위기를 어떻게든 버티고 나면 내가 기회를 가져갈 수 있는데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를 한다든지 그러려면 매수를 하고 싶어도 결국엔 또 현금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두 가지를 좀 어떻게 하면 좀 밸런싱을 맞출까 거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 자산 자체보다 중요한 건 현금 흐름. 이게 적당하게 두 개를 밸런싱을 맞춰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재테크 초기라고 한다면 일단 자산을 불려야 돼요. 약간 그래도 덩치를 불려야 돼요. 약간 저는 그 말은 좀 싫어하긴 하는데 우리나라 대기업 보면 과거에 막 그랬잖아요. 대마불사, 문어발. 근데 그게 안 좋은 것도 있는데 또 장점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걸 하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자산은 좀 초반에는 불리셔야 되고 그게 좀 안정이 되면 이제 그걸 어떻게 하면 현금을 좀 흐름을 만들까. 근데 대부분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식도 시세 차익 하다가 좀 불안하면 배당주로 가잖아요. 비슷해요. 네. 그러면은 저희가 좀 코로나 이후 아니면 그 전부터 집값이 계속 좀 상승하다가 요즘 좀 약간 흐름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는 좀 자산으로 불리는 게 우선이었고 지금은 이제 그의 밸런스가 좀 필요한 시점이고 정말 그런 면에서는 저 같은 경우는 아주 정말 운이 좋았던 스타일이었고 왜냐면 이거를 알았겠습니까? 몰랐죠. 그냥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고 이제 지금 이제 2014년이니까 한 8년 정도 됐잖아요. 7, 8년 정도 돼서 이제 제 거 물건도 보고 이제 주변에 이제 잘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한 10년 이상, 20년 이상. 그런 분들 자산가 분들 가서 좀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조언도 들어보면은 비슷하게 좀 그렇게 공통적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 좀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매수하고 계시고 근데 주택은 아니죠, 당연히. 수익률이 낮으니까. 그래서 건물 쪽 같은 거 매수하시고 아니면은 기다리시는 분도 계시고 현금을 차곡차곡 모으시는 거예요. 주택은 좀 높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수익률이 그만큼 안 나오는 거죠. 네네. 그렇구나. 그 책에 보니까요. 그 법칙을 여러 가지로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거기서 이제 그 아파트 상승의 끝물은 아닌지 살펴본다. 요게 이제 요즘에 좀 시장 분위기가 조금 뒤숭숭해가지고 눈에 들어왔는데 혹시 뭐 끝물을 좀 판단하는 그런 게 좀 있으신가요? 노하우? 이게 사실 그 아파트 그 출판사에서 아파트 투자의 정석이라고 해서 이게 참 민망한데 뭐 일단 참고만 하십시오. 제 개인 의견이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서울 수도권 시장이라든지 과거의 지방 그 상승 시장을 보면은 일단 처음에는 구축이 먼저 올라요. 소위 말해서 구축이 이제 그 가격이 저렴하면은 그 녀석들이 먼저 오르는데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소위 말해서 세를 끼고 사주기가 되게 좋아요.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요. 구축이 소위 우리 말하는 갭 투자. 서울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조금 구축이 올라가다 보면은 이제 신규로 이렇게 분양을 하는 신축들 있잖아요. 특히 이제 그런 게 만약에 분양가 상한제 같은 거 걸려가지고 캡이 씌워져 있으면은 벌써 분양가랑 주변 시세랑 벌써 차이가 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2, 3년 후에 신축에 들어가면 아무래도 똑같은 입지를 하더라도 신축이니까 더 좋은데 몇 천만 원, 몇 억 차이가 나니까 얘는 더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구축, 그 다음 신축으로 가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가면은 청약이라는 게 전매가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전매가 규제 지역은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이미 신축에 사람들이 목매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축에 목매어 있는데 청약은 어떻게든 안 돼. 나는 다주택이고 1주택자라서. 그러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이에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입주권 쪽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까지 이제 만약에 욕심이 난다 그러면은 이제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것들이 오르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이제 뭐 나홀로 아파트. 혹시 다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뭐 주상복합 아니면 주거용 오피스텔.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작년에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들도 많이 올랐는데 지금 벌써 많이 인기가 좀 줄어들었고 나홀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경우라면은 아무래도 우리 사람들이 대단지 뭐 커뮤니티 돼 있는 이런 쪽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쪽도 많이 오르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런 순서에 따라서 보면은 사실 많이 상승했다. 서울 수도권은.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뭐 그 당시 초보였지만 지금도 초보지만 4, 5년 후면은 나올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미 그 4, 5년이 지났잖아요. 2019년, 2020년이.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한 시장으로 변질됐고 거기서 더 오른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이제 미분양. 이제 대구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대구에 이제 수성구라는 곳이 있는데 소위 말해서 대구의 강남 같은 곳이에요. 네, 수성구. 일자리도 많고 결정적으로 학군지도 정말 좋고 거기에 있는 그 학구열이 얼마나 높냐면 거의 대한민국 1위? 맞아요. 거기 있는 고등학교가 서울대 보내는 순위 거의 다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엄청난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가격이
맥을 못 추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물량 앞에서는 장사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가는 분위기를 볼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순서랑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잘 모르겠다 하면은 한 가지만 보시면 된다는 거죠. 미분양. 인기 지역인 경우에도 미분양이 나면 이 경우에는 좀 하락기다라고 좀 어느 정도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최근에 그 네네. 뉴스를 보니까 그 서울 거의 서울인데 천안 그 네네네. 거기에서 미분양이 좀 낮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그게 아파트 브랜드가 이렇게 막 대규모 네네. 그런 건 아닌데 네네. 그래도 미분양이 나서 그런 것도 하나의 좀 시그널로 네네네. 우리가 좀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물론 이제 단지마다 좀 특징이 다르긴 할 텐데 대부분 보면은 결정적인 게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청약 신축이 인기가 높은 이유는 이미 내가 이걸 사는 순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시세 차익을 좀 얻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뭐 이걸 안전마진이라고 보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변의 시세랑 그러니까 신축이 될 이 분양권이 이미 그 주변 시세랑 비슷하게 나와버린 거죠. 그럼 내가 굳이 이걸 샀는데 그쵸. 나중에 조금 오를 것 같은데 내가 이 리스크를 떠안아야 되나? 그리고 이제 그런 생각들이 점점 드는 거고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게 뭐냐면은 최근에 이제 금리가 오르고 있잖아요. 개인적으로는 금리가 올랐다고 직접적으로 이게 그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생각은 안 하는데 왜냐하면 과거에도 금리 인상 시기에도 가격이 올랐다는 경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금리 인상의 문제는 뭐냐면 생각보다 가파르고 너무 빨라. 이게 미국이 저렇게 오를 줄 몰랐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걸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너무 서울 수도권이 오랫동안 올랐단 말이에요. 다들 지쳤어요. 그리고 이제 고점이라는 인식이 좀 있고, 그리고 이제 주변은 자산 시장이 좀 붕괴되고 있잖아요. 주식부터 시작을 해서 코인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내가 부동산에서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지만 뭐 내 집 마련하고 아까 제가 제 집을 샀던 것처럼 우리 가정의 어떤 울타리를 만들 수 있다면은 여기서 나오는 금리를 뭐 주식에서 오른 가격으로 좀 대체하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대체할 만한 게 없다는 거죠. 다 떨어지고 있어요. 예. 월급도 제자리고 맞잖아요. 보험료는 계속 오르고. 건강보험료 또 올린다 그러고. 하다못해 기름값도 오르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가 요인이 작용이 되니까 이제 불안한 거죠, 사람들이.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이제 매수세가 완전히 꺾여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공급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사실 신규 공급이 되지는 않은데 부동산 어떤 정책적인 면에서 매물이 좀 나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세금을 깎아준다. 그러니까 이제 이참에 내가 차익을 실현시키자. 아니면 이참에 내가 안 좋았던 물건 털자라는 물건들이 상대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그렇게 맞물렸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뭐 미래일은 좀 알 수 없겠지만 혹시 앞날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앞으로 어떤 이거는 일단 제 영역이 아닙니다. 저는 그냥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부동산 정책 그리고 세금 관련해서 그냥 조금 그냥 아는 정도인데 이제 가끔 이렇게 언론사에서도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좀 안타깝지만 양극화가 더 심해질 것 같아요. 양극화. 그러니까 갈 놈은 더 가고 안 좋아지는 녀석은 그냥 더 좀 외면받는 약간 그런 식으로 갈 것 같다. 그게 첫 번째고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혹시 이런 전자제품 좋아하세요? 네. 저도 전자제품 되게 좋아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애플이든 갤럭시든 이제 그 매니아가 있잖아요. 근데 이 핸드폰을 만약에 내가 하나밖에 못 산다고 해보세요. 아이폰을. 그럼 아이폰에 뭐 일반 기종 있고 프로 기종 있고 뭐 프로 맥스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뭘 살까요 그 사람이? 하나만 산다면? 제일 좋은 거. 제일 좋은 거 지르겠죠. 제일 좋은 거 지르겠죠. 지금 주택도 그래요. 주택도 지금 뭐 취득세 중과세율이라든지 보유세라든지 너무 이렇게 2주택 이상 되면 좀 부담이 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야 어차피 그러면은 하나 살 거 좋은 거 사자. 소위 말하는 똘똘한 한 채. 이게 나온 거죠. 그러면 그 똘똘한 한 채가 도대체 뭐냐. 그래서 똘똘한 한 채에 근접하는 거는 점점 더 각광을 받을 거고 그게 아닌 녀석들은 이제 조금 이게 좀 상대적으로 수요가 점점 줄어서 외면을 받지 않을까.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똘똘한 한 채는 딱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의 교집합인데 서울로 치면은 한강, 경부고속도로. 경부. 그리고 신분당선. 이건 제가 책에도 적었어요. 2호선 아니고 신분당선. 신분당선. 왜 그러냐면 일단 한강은 제가 봤을 때 조망은 두 번째예요. 솔직히 한강 주변에 조망 보이는 집은 그렇게 많이 없어.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에. 그런데 한강이 왜 좋냐면 그 단지에서 나와서 곧바로 올림픽대로 강변북로를 탈 수 있어야 돼요.
운전하시죠. 네. 네, 운전할 때 우리가 서울 시내를 가로지를 때 이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를 타냐 안 타냐는 엄청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이 거기서 나와서 곧바로 이걸 탈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여기를 앞에 횡단을 잘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들었냐면 압구정 그 현대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대표님한테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바로 똑같이 해봤거든요. 이거구나. 조망도 조항이지만. 그래서 그게 하나 있고 경부고속도로는 누가 뭐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허리는 이 경부고속도로다. 이걸 중심으로 발전했으니까. 이걸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얘랑 라인이 거의 비슷한 게 신분당선이에요. 아 그래요? 비슷하게 생겼어요. 거의 비슷하구나.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물론 2호선이 좋긴 한데 2호선은 이미 완공이 되어 있잖아요. 이미 완공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가격이 이미 다 반영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기회가 없는 거죠. 근데 신분당선은 얼마 전에 여기 신사 노년 연결이 됐고 요건 제가 5년 전부터 바랬던 거였거든요. 그 판교에 제가 직장 다닐 때. 근데 너무 이제 많이 남아서 그 당시 2017년도에는 이제 제가 아예 수지까지 용인 수지까지 이사를 갔었고 지금 완공이 됐잖아요. 근데 얘가 아직 더 남았잖아요. 용산까지 또 연결이 됐잖아요. 맞아요. 그럼 아직 기회가 남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신분당선 같은 경우는 라인을 쭉 보면 뭐 신사, 노년, 강남, 양재 다 알짜만 있죠. 맞아요. 알짜만 있는데 거기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곳이 있잖아요. 어디예요? 수지구청, 성북, 네. 동천. 이게 거기를 제가 뭐 찍어드리는 게 아니라 2020년 이 책을 낼 때 상대적으로 여기가 저평가되어 있고 그나마 여기 있는 사람들이 신분당선 연결되는 알짜배기, 뭐 강남, 양재 이런 쪽으로 접근이 용이하지 않냐. 그러면 원래 알짜에 있었던 분들은 강남역, 양지역 계신 분들은 의미가 없잖아요. 나 어차피 우리 집이 여긴데? 맞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그렇구나. 여기를 빨리 올 수 있는 쪽에서는 오히려 호재는. 그래서 GTX A 같은 경우도 저는 개인적으로 GTX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너무 길어서. 실현될 때까지. 기간이.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걸로는 보고는 집을 사진 않아요. 그건 호재가 너무 길어서. 그러니까 한 2, 3년 안에 뭔가 가시화가 돼야 된다. 근데 그건 난 모르겠다. 그리고 너무 이제 정치권에서 정책적으로 이렇게 좀 하니까 물론 되면 좋은 거죠. 저는 그걸 일종의 보너스로 생각하는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근데 방송에서 진짜 막 GTX A도 아니고 B, C 막 D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Z까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GTX A를 보자고요. GTX A 같은 경우는 저기 파주 운정에서부터 쭉 가가지고 동탄까지 가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제일 핵심이 삼성동이잖아요. 자 삼성동 여기를 지나는데 우리 집이 삼성동이야. 이분은 이미 거기 가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삼성동을 내가 메인으로 가고 싶은데 삼성동에서 가장 불편하게 오는 사람이 누굴까? 저 동탄 쪽일까요? 파주 운정 쪽일까요? 파주 운정이겠죠. 그래서 거기가 제일 더 많이 오른 거예요. 더 불편하니까. 그분들은 거기가 되기를 오매불망 바라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되면은 정말 더 가치가 올라가는 그런 곳 중에 하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곳들이 이제 계획대로 잘 진행되길 저는 바라지만 혹시 지금처럼 매수 심리가 꺾이고 사업 진행이 더뎌지면 이제 실망하는 매물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GTX A 근처에 뭐 몇 억씩 좀 떨어졌다라는 곳들이 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구분하시면서 좀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전망이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는 게 하나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 말씀드렸고요. 네. 수도권 서울 말고 지방을 좀 본다면 지방은 그냥 대장만 살아남을 것 같아요. 대장. 네, 그러니까 광역시 지방의 대장 아파트. 뭐 그것도 맞고요. 뭐 부산하면 해운대, 대구하면 소성구. 그런데 중소도시 있잖아요. 중소도시 중에서 A 중소도시는 여기가 대장. 거기만 살아남는다는 거죠. 뭐 서울처럼 워낙 큰 곳은 세분화되니까 거기서 뭐 1군이다, 2군이다, 3군이다 이렇게 세분화 시킬 수가 있는데 지방 중소도시 50만 이하로 갈수록 인구 그냥 딱 대장 여기 한 곳 거기 외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구나. 진짜 양극화네요. 점점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그런 지방 중소도시 대장을 3개 정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나중에는 그냥 서울에 적당한 곳 하나 그게 더 나을 수도 있고. 그럼 서울에 어디? 아까 3개. 한강, 경부고속도로, 신분당선. 그럼 수도권은 어디예요? 약간 수도권. 경기도. 자 그러면 경기도를 봅시다. 자 그 우리 속담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도 이제 뭐 속담이 정확한 말은 안 나는데 뭐 이런 뉘앙스 뭐 있잖아요. 그
집안이 좀 있을 때 형제들이 좀 비슷해야 좀 화목하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형제 중에 너무 빈부격차가 크거나 좀 그러면 약간 좀 불화가 있을 수 있다. 서울에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게 일자리잖아요. 그럼 서울에 일자리가 많은 거 세 군데가 있잖아요. 강남, 그리고 이제 저기 여의도, 그리고 이제 시청 종로 있는데 광화문 그쪽 딱 요 세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리고 이제 앞으로 좋아질 곳이 뭐 마곡 같은 거 있고. 자 그러면 그 세 군데를 중심으로 해서 경기도가 연결된 걸 한번 보자고요. 자 광화문에서 경기도 연결되는 곳이 있나요? 위쪽으로 북한으로 갈 수 있을까? 없죠. 없죠. 그러네요. 네. 굳이 왼쪽으로 가서 일산으로 가거나 저 밑으로 가야 되겠죠. 그런 데 가야 되겠죠. 여의도는 일산 쪽이겠죠. 그런데 강남을 봐보자고요. 강남에서 딱 보면은 바로 밑에 과천이라는 녀석이 있고요. 맞아요. 바로 밑에 판교라는 녀석이 있어요. 근데 판교 이 녀석이 너무 세. 판교. 그리고 판교 옆에 보면은 분당도 있어요. 최근에 분당 같은 경우에 두산중공업 R&D 센터 들어오고 그것도 무시 못한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이제 여기서 이제 끝나겠구나 했는데 그 밑에 가니까 광교가 있고 동탄이 있어요. 동탄 아주 끝내주죠. 남북권 강해진 엄청. 그러니까 그러면 이쪽 형제랑 저쪽 형제랑 붙였을 때 누가 이기겠네요. 이쪽 형제. 그렇죠. 그러면 그쪽에 있는 애들이 뭐냐? 다 경기도 남부 라인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 경기 남부를 이어주는 게 차로 가면 경부고속도로, 지하철로 가면 신분당선. 맞아요. 그래서 아까 그 두 개를 말씀드린 거죠. 그렇구나. 그러면 그쪽 벨트는 그러면 안 되지만. 대한민국이 최악의 경우가 온다 하더라도 끝까지 살아남는 곳 중에 하나가 아닐까. 예, 그럼 그런 곳에다가 우리의 자산을 에셋 파킹을 해야 되지 않나. 심어놔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제 지방이 뭐 몇 곳 합친 것보다 서울에 사는 것처럼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몇 곳 하면 이제 거기가 경기도도 그런 경기 남부권 그런 쪽이 좀 나을 수 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주거 형태로 보자면은 주거 형태. 고급화, 핵가족화. 뭐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아요. 뭐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지금 인구 그 생산 0.75명? 그 정도예요. 0.75명. 예, 완전히 정말 심각하고요. 물론 이제 정확하게는 인구수보다도 이제 가구수가 줄어야 그 부동산의 악재인데 결국 인구수가 줄면 가구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 시기의 차이만 있을 뿐. 그런데 이제 인구수가 줄어들면서 요즘에는 핵가족을 넘어서서 아예 그냥 마이크로 1인화 하잖아요. 혼자. 요즘에는 오피스텔 같은 데 봐도 혼자 지내시는 젊은 분들이 아니라 연세 드신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고령화가 되면서 뭐 이제 유병 장수 시대잖아요. 오래 사는데 내가 어디 사는 게 더 편할까? 이왕이면은 뭐 주변에 마트라든지 병원 가까운 곳이 도심이 낫지. 그쵸. 시골은 상대적으로 좀 불편할 수가 있다. 그러면 그런 도심에 있는 1인 주거를 위한 주거 형태가 각광을 받을 거고 자산이 좀 있으신 분들은 오피스텔도 좋지만 오피스텔보다는 조금 더 괜찮은 레지던스 위주 뭐 그런 서비스 같은 거 잘 해주는 곳 있잖아요. 아침 식사도 나오고 그런 곳으로 가서 쓰지 않을까.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자산이 얼마나 많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제 내가 이거를 이제 더 좋은 쪽으로 가냐 안 가냐 차별화가 될 거고 그걸 노린다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차라리 이 사람들한테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현금 흐름을 일으켜버리면 되겠다. 아까 말한 유리한 개념으로 이제 전세는 점점 사라질 테니까. 네. 그럼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전세는 왜 사라진다고 보세요? 왜 그러냐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요가 있으면 무조건 공급은 있으니까. 특히 이제 지금 뭐 더 그래서 그러긴 한데 이게 영원히 되진 않을 건데 일단 우리가 이제 그 매매 수요가 있고 임차 수요 두 개가 있잖아요. 결국에는 여기 대한민국 성인이라면 누구나 무조건 부동산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내가 매매든 임차든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매매가 아니라 임차로 가죠. 그리고 이 임차 중에서 이제 전세 아니면 월세로 가죠. 자, 전세 아니면 월세로 가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사회 초년생이에요. 사회 초년생이고 내가 이제 뭐 좀 하려고 하면은 고가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몇 억 하는 전세로 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부모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이상. 사회 초년생이 무슨 전세금 3억 있고 막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 3대 중심지구를 어느 정도 가려면은 전세금이 만만치 않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사람은 할 수 있는 방법이 대부분 우리 뭐 저처럼 이게 흑수저니까 대부분 할 수 있는 방법이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자기 형편대로 반전세 월세로 가는 것밖에 없죠. 그런데 대출을 받으려고 봤더니 첫 번째 대출이 잘 안 나오거나 대출이 나오는데 금리가 너무 높아. 그럼 차라리 내가 이거 이자 내느니 월세가 낫다 이래버리겠죠. 물론 이게 시간이 지나서 다시 저금리 시대가 오면 바뀔 수는 있겠지만요. 자, 그래서 이제 수요 측면에서는 이 사람들이 임차인들이 오히려 전세보다 월세를 원할 수가 있고요. 임차 수요는 전세하고 월세인데 두 개를 한꺼번에 하지 않잖아요. 전세가 줄어들어 버리면 월세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맞죠?
자, 그래서 수요 측면에서는 그렇고 공급 측면에서는 집주인들이 야, 내가 어차피 가지고 있어도 어차피 이거 내가 갭 투자할 게 아니고 그냥 나는 하나 가지고 있으면서 그냥 세를 받아야 돼. 내가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내야 되는 보유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내가 해야 되니까 그냥 반전세 한 30만 원이라도 좀 바꿀까? 이러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제 그게 안 되신 분들은 매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딱 맞잖아요. 서로 윈윈이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를 하고 있어서 저는 다 등록을 해놓고 5%만 올리고 대신 거기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받고 그렇게 해서 이제 윈윈 하는 식으로 가고 있는데 지난 정부에서 이걸 다 강조 말소 시키더라고요. 임대사업자요? 네네. 그래서 몇 개 빼고는 다 말소가 됐어요. 자, 말소가 되면 이제 보유세를 다 내야 되거든요. 이제 보유세를 다 내야 되는데 보유세를 다 내과 동시에 이제 5% 제한이 저도 이제 풀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대부분은 이제 안 그러시겠지만 또 저 같은 경우는 시세대로 다 된다고 해서 또 다 받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돌려줘야 될 부채니까 이제 제 나름의 어떤 기준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시세가 100이면 나는 한 7, 80 정도에서 머무르죠. 혹시 모르니까. 나중에 역전세 맞으면 힘드니까. 그렇구나. 맞아봐서 알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적당히 올리고 이렇게 좀 하는 스타일인데 재밌는 게 뭐냐면 요즘에는요 임차인 분이 저한테 먼저 혹시 월세로 하실래요 이렇게 연락이 와요. 왜냐하면 시세대로 하려면은 이게 너무 비싸니까. 해줘야 되는데 자기가 대출을 받아야 되죠. 대출 받는 이자 보니까 너무 비싼 거죠. 너무 비싼 거지.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데 저도 이제 뭐 제 나름의 포트폴리오도 해야 되고 대출도 상환해야 되고 하니까 그냥 전세 좀 올리시죠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자면은 점점 월세가 더 많이 늘어나고 1인 가구 그리고 편리하고 고급화 이런 식으로 된 주거 형태가 살아남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를 사더라도 여러분들은 좀 좋은 거 사야 된다. 내가 좋은 게 아니라 남들이 좋아하는 거. 그 대표님 말씀 중에 네네. 좀 궁금한 게 그 네. 세금 문제 있잖아요. 네네. 그 이렇게 그거 세금 문제로 인해서 네. 집을 매도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그 세금을 줄여야 되니까요. 네. 그 세금을 내야 되니까 네네네. 내는 게 현금 흐름이 없어서 보유세를 내야 되니까. 네, 보유세를 내야 되니까 그런 분은 별로 못 봤어요. 별로 물론 이제 제가 뭐 접한 샘플이 다는 아니겠지만 이제 주로 이제 수강생분들 그리고 이제 블로그 유튜브 댓글 보면서 이렇게 파악을 하는데 네. 보유세를 많이 내니까 팔게요 이러신 분들은 한 1, 20%인 것 같고 그쵸. 네. 대부분은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내가 차익을 실현하겠다. 그러신 분들 아니면은 요건 내가 잘못 산 것 같다. 그러니까 팔아야 되겠다. 그러신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네. 네네. 예, 그러면요, 대표님 만약에 이제 지금 현재와 같은 상황 지금 네네. 이야기를 너무 잘해주셨는데 여기서 이제 뭐 만약에 무주택자분들이 네네. 내 집 마련을 좀 계획하고 실천으로 옮기고자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좀 할 수 네. 있을까요? 준비를. 이게 제일 어려운 질문인데 네. 왜 그러냐면 어. 이 질문을 제가 회사 다닐 때부터 이제 들었단 말이에요. 제가 14년도에 집을 샀다 그랬잖아요. 네. 그때도 제가 집을 사고 저는 이제 나름 너무 좋아서 그리고 나름 서울은 가격이 너무 싸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라고 했는데 제 주변에 10명이 있다면 그중에 집을 산 사람이 몇 명일까요? 한 명? 한 명 정도? 한두 명? 그때 혹시 전세랑 매가랑 네. 그 갭이 네. 어느 정도 연식 기억나세요? 서울은 네. 예를 들어서 그냥 흔히 말하는 마용성 그래도 이제 1.5군 그래도 좋은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빼놓고 좀 약간 뭐 지역을 좀 해서 죄송하긴 한데 상대적으로 비인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30평대 기준으로 갭 5천도 안 들었을 거예요. 서울인데도요? 네. 와, 5천도 안 들었어요. 근데도 안 사요. 안 사요. 어. 근데 그거를 그분들한테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그냥 본인이 자유의지에 따라서 의사결정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본인이 거기서 책임지면 돼요. 안 샀으면 안 산 이유가 있으니까 뭐 집이 오르든 말든 자기 결정에 따라서 하면 되고 사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면 되고 반대로 그러는데 이제 샀는데 떨어지면 왜 사라 그랬냐 안 샀는데 오르면 왜 나를 더 채근하지 않았냐 근데 그게 이제 좀 답답한데 이게 이제 가장 어려운 게 예. 이 책이 나왔을 2년 전에는 그래도 그래도 요 정도면은 나는 사면 좋겠다. 그쵸. 나는 사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활동을 하면서 회사에서 전혀 몰랐는데 19년 이제 그때 회사를 그만둘 때 이제 퇴사하기 얼마 안 남으니까 이제 회사 분들이 좀 아시더라고요 이제. 야 네가 제네시스 박이라며.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한 반 정도는 자기 세금 관련된 거 질문하시고 반 정도는 집을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했는데 그 중에 정말 괜찮은 곳은 사라고는 했어요. 근데 문제는 산 사람이 반, 안 산 사람 뭐 절반. 그렇구나. 그런데 결론은 지금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무주택자들이 지금 못하는 이유가 첫 번째가 이제 금리가 오르니까 부담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떨어질까봐. 왜냐하면 내가 샀는데 이거 떨어지면 정말 이게 그 누구나 속 쓰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첫 번째, 내가 지금 가용할 수 있는 자금하고 대출을 받아서 한 달 나가는 대출 원금하고 이자 있잖아요. 그냥 그게 내가 감당할 수 있냐 없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내가 들어오는 소득이 100인데 50을 안 넘기면 좋겠어요. 아, 50. 50은 안 넘기면 좋겠다. 원리금이 50. 예. 그 원리금이 한 50 넘어가서 60, 70 되면 좀 힘들 것 같다. 저는 70까지 해봤거든요. 아, 그랬어요? 예. 진짜 힘들었어요. 예, 그래서 한 50은 안 넘기면 좋을 것 같다. 그게 첫 번째. 그 짧은 기간 동안 되게 많은 걸 겪으셨네요. 예. 그래서 그 50은 안 넘기면 좋을 것 같다가 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내가 이걸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제 떨어질까봐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내가 샀는데 1년 후에 뭐 5천만 원이 떨어져요. 팔 수 있나요? 못 팔죠. 근데 그냥 기분 나쁜 거잖아요. 맞죠? 자, 반대로 내가 샀는데 1년 후에 5천이 올랐어요. 팔 수 있나요? 또 못 팔죠. 못 팔아요. 대신 기분은 좋죠. 그러니까 왜 그 기분 좋고 나쁨에 일희일비하는 건지를 솔직히 조금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물론 너는 지금 뭐 해봤으니까 그러지 않냐라고 하시건데 거기에 정답이 있어요. 해보시면 돼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무책임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50%. 범위 내에서 해보면 되잖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설령 샀는데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다 그래도 가격 떨어지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실거주자를 하더라도 그게 가격이 어떻게든 최소화로 떨어지거나 아니면 오르는 곳을 사야 돼. 자, 이때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게 뭐냐면은 자기 기준에서 좋은 걸 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자연과 벗삼아서 저 구석탱이에 있는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산과 들만 있는 이런 곳을 사시는 분이 가끔 있어요.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세를 주거나 팔 때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걸 세로 오거나 매수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좋은 게 아니라 남들이 좋아하는 걸 사야 돼. 예를 들어서 연예인이 있는데 누가 봐도 이 사람이 잘생기고 예뻤어요. 근데 나는 좀 취향이 특이해, 독특해. 그래서 그거는 내가 다른 사람을 좋아할 수는 있지만 집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남들이 좋아하는 걸 해라.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는 이걸 내가 하기 위해서 가격 모니터링이 필요한데 아마 여기 이제 참고 자료가 나갈 건데 이걸 이제 제가 관련해서 강의했을 때 일부러 옛날 자료를 좀 가져왔거든요. 네. 이게 지금 아마 자료에 나가는 거 보면 최고가가 한 19억인가 20억인가로 찍혀 있을 건데 지금 현재요? 아니 과거예요. 아, 과거에. 지금 이게 최근 거래된 게 25억이 넘어요. 잠실에 있는 집인데 어쨌든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요 방법대로 한번 해보라 그랬거든요. 뭐냐면 일단 첫 번째는 내가 가고 싶은 단지를 몇 개 찍어야 돼요. 한 5개에서 10개 정도. 그리고 그 가격 단지를 보고 내가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모니터링 뭘로 하냐면 실거래가로 해야 돼. 실거래가. 일단 실제 거래된 가격으로. 그리고 이제 그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KB 시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좀 객관적인 가격이니까 좀 보고 비교한다. 그래서 그 흐름이 점점 내려가고 있는지 올라가고 있는지. 그래서 매달 체크해야 돼요. 매달 체크해야 돼요. 그리고 매달 실거래가를 체크하면서 이제 호가라고 하죠. 호가. 이제 시장에서 부르는 가격. 실제 거래된 건 아니고 이제 본적 네이버 보면 되겠죠. 그래서 네이버 호가를 같이 본다. 그래서 실거래가 그다음 호가 이거를 달마다 기록을 한다. 달마다 기록을 하면 내가 봤었던 가격이 20억이었는데 얘가 이제 점점 내려와서 막 19억까지 내려왔어. 그러면 이제 뭔가 흐름이 좀 방향이 좀 내려가는 방향이잖아요. 그럼 약간 기다려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올라가. 그럼 이제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잡냐? 아니면 그냥 아예 포기하냐. 근데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잡을 수 있는 가격이 밑에 다시 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격이 3개가 나와야 돼요. 내가 원하는 가격. 내가 원하는 가격이 뭐 19억이다. 근데 20억에서 뭐 계속 내려와서 19억까지 내려왔다. 그때는 저는 사도 된다고 봐요. 전제 조건은 뭐예요? 50%. 50%. 그렇게 해서. 자, 그러면 샀는데 18억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막 땅치고 후회한다? 그거 절대 못 잡아요, 그 가격. 저점. 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본인은 잡는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방금 제가 말한 이거 땅치고 후회한다 그랬죠. 18억까지 내려가면 내가 1억 더 싸게 살 수 있는데 그거야말로 투자자의 행태 아니에요? 왜 실거주자가 투자자처럼 행동하지? 와. 맞잖아요. 네. 사람은 누구나 양면성을 가지고 있고 욕심이 있으니까 이해한다는 거죠. 그런데 포기할 건 포기하자는 거예요. 제가. 와, 이게 너무 클리어한데요. 네. 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흔들리실 겁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처음에 그 1번 전제 그 원리금의 50% 네네. 이거를 기준으로 아파트를 그러니까 이런 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라기보다는 좀 주변에서 볼 때 자기는 돈이 없는데
오히려 너무 높은 걸 보는 경우도 많은 것 같고. 일단 거기서부터 미안하지만 너무 무리해서 한 거다. 그러면 이제 너무 조바심 나는 거예요. 거기서 호가라도 낮아져 버리면 진짜 못 버티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다가 던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꼭 던지고 나서 몇 개월 지나면 올라요, 다시. 그래서 그 뭐 제 수강생 분들 중에 그렇게 좀 안타까운 사례로 오신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일단 남자예요. 평균적인 겁니다. 지르는 거예요, 그냥? 네, 남자고요. 두 번째가요, 숫자에 밝아요. 공대 출신들. 그리고 엑셀을 되게 잘 다루세요. 그래요? 되게 특이하죠. 그렇게 계산 잘하시고 똑똑하신 분들이 오히려 타이밍 못 맞춰요. 왜 그러냐면 이 부동산을 주식처럼 접근하거든요. 분석해서 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천만의 말씀. 주식은 상대적으로 사고 팔기가 용이하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렇죠. 부동산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새끼 물건 같은 경우는 임대차 계약이 남아있기 때문에 못해요 또.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보고 그냥 잊어버리시는 게 필요하다. 느긋하게. 그런 면에서 제 주식 투자한 거 말씀드릴까요? 제가 종목을 깔게요. 제가 하나 갖고 있는 게 뭐냐면 BYD 갖고 있습니다. BYD. BYD? 중국 전기자동차. BYD? BYD. 아, 그 워렌 버핏이 투자한 거요? 네. 저 언제 산 줄 아세요? 언제 샀어요? 5년 전에. 네. 목표 보유 기간 지금 얼마 채운 줄 아세요? 50%. 10년. 저는 그냥 10년 갖고 그냥 갈 생각을 샀어요. 와. 10년 갖고 갈 생각으로. 와. 그 종목 로그인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저. 아, 진짜요? 가끔 근데 연락 와요. 배당됐다고. 뭐 돈 들어왔나 보네. 그리고 이제 그 애플이니까 주식 그 어플 보면 그냥 그래프 나오는 거 있거든요. 그냥 그래프 한 번씩 봐요. 그러면서 뭐 올랐네. 그때 홍콩 달러 제가 40달러인가 기준으로 샀는데 지금 한 220 되는 것 같아요. 와. 그냥 그런 식으로 해요. 저는 그런 식으로. 부동산도 그냥 사놓고 잊어버려요. 사놓고 잊어버리고 그냥 계약할 때쯤 맞춰서 그냥 연락하고 불편하신 거 없냐고. 그래서 뭐 가끔 필요하면 페인트 칠 좀 해드리고 수리 좀 해드리고 그러다가 한 번씩 봐요. 한 몇 개월 지나서 보면 이제 오르면 올랐네 그러고 올랐는데 좀 떨어지면 떨어졌네 그냥 그런 거보다. 왜냐하면 아직 안 팔 거니까. 내가 팔아야 수익이든 손실이든 실현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왜 조바심에 본인들이 실현시키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물론 전제 조건은 있죠. 좋은 거 사야 돼. 남들이 봤을 때 좋은 거. 아, 그러면은 대표님 지금 이제 만약에 네. 하락기가 앞으로 조금 더 진행이 된다고 하면 네네네. 이거를 미리 팔면 네네네.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안 한다는 건가요? 예. 저는 왜냐하면 이거는 좀 다른 이야기인데 저도 갖고 있는 물건 중에 이제 좀 아쉬운 게 많이 있죠. 아, 왜 내가 이런 걸 샀을까? 그런데 이제 이거는 좀 약간 그 세금을 좀 알아야 되는데 지금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취득세가 최고 12%까지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1%였는데 네. 6억 이하가. 그럼 내가 5억짜리면 500만 원만 내면 되는 거를 12%면 6천만 원 내야 되거든요.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못난이라고 하더라도 이걸 내가 팔고 다시 이런 걸 살려고 하잖아요. 6천 원만 내가 12%를 내야 돼. 그렇구나. 기회비용을 고려하면 팔 필요가 없는 거예요. 팔 필요가 없던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그래도 좀 올랐으니까 이걸 차익을 내가 실현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럼 실현시키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중간에 전세금 상승분으로 받든지 아니면 그냥 월세로 조금 반전세로 조금이라도 돌리든지 그냥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면 좀 사람이 느긋해질 수가 있어요. 전세는 조금씩 오르니까 그러니까 좀 괜찮아요. 그리고 저는 그동안 한 몇 년 동안 묵혔거든요. 5%씩. 남들은 막 다 올렸을 때 왜 임대사업자니까. 근데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좀 다시 좋은 결과가 올 수 있는 거죠. 리스크도 없어지는 물론 그렇지만 이제 저도 정리는 해야 돼요. 적당하게 이제 거기 임차인 분하고 이제 뭐 계획이라든지 맞춰서 또 거기에 살고 계신 분이 불편함을 겪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적당하게 정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똘똘한 몇 개로 이제 개편하겠죠.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보다 조금 더 좋은 게 뭐냐면 경험을 해봤잖아요. 경험을 해봤으니까 무서운 게 좀 덜할 거고 만약에 아까 가격 모니터링 이거 제가 한 것처럼 봐가지고 내가 원하는 물건이 원하는 그 레인지에 들어왔다. 그럼 저는 그냥 잡아버리겠죠. 뒤도 안 보고. 네. 그렇구나. 그러면은 요 지금 샘플에 나와 있는 요거는 지금 그 실제로 실거래가로 그 국토부 그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거고 이게 보면은 지금 과거 고점이 19년 11월에 21억인 거잖아요. 네네네. 이게 이제 과거 데이터를 제가 일부러 갖고 왔다 그랬잖아요. 자 보시면은 19년 11월에 고점을 찍고 이제 19년 5월, 19년 12월 이게 뒤로 갈수록 점점 또 오르고 있잖아요. 오르고 있다가 2020년 5월에는 좀 내려갔어요. 이게 계속 더 내려갈지 아니면 또 오를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걸 이제 현재 우리는 2022년이니까 그러니까요, 2022년 최근 걸로 보면은 25억 넘었어요. 25억 넘었어. 네, 근데 여기 이제 보면은 이게 실거래가 있고 KB 일반가 있고 밑에 이제 네이버 매물 있잖아요. 네이버 매물을 보면 이건 호가거든요.
20년 5월에는 17억에서 21억, 20년 6월에는 17억에서 23억 약간 오르는 분위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목표가가 20억이었다. 그러면 한번 해볼만 하지 않았냐라는 거죠. 그런 거군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면. 그러니까 이때 만약에 20년에 20억에 샀어도 네네네. 25억에서 좀 떨어진다 해도 또 어떻게 보면 한 2, 3년 일찍 거기 들어가서 살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점도 있는 거고 그리고 내가 여기 살면서 충분히 그 인프라라든가 그런 거 다 누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생각하셔야죠. 맞아요. 또 이게 또 뭐 25년에 또 이 가격으로 내려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또 5년이란 세월 맞아. 네네. 그러니까 정말 그 말씀해주신 세 가지 하나가 이제 50% 원칙 그리고 두 번째는 일희일비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모니터링을 하면서 적당한 선이 났으면 사는 거 그렇게 하는 게 하고 이제 잊어버리는 거 잠시나마. 네네네. 그러면은 대표님 물론 이제 베스트인 경우가 있으면 좋긴 한데 이제 좀 운이 나쁘시게도 좀 집값이 좀 크게 빠지고 있는 지역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지역에서 조금 하신 분들이 뭐 탈출 전략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지금은 좀 어떤 전략을 좀 취하면 좋을까? 사실 이거는 정말 어려운 케이스인데 이건 정말 그 당사자 아니면은 정말 그 고통을 모를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제가 이 케이스라면은 그 첫 번째로는 그거 먼저 볼 것 같아요. 이 내가 취득한 이 집이 용도가 뭐냐? 그걸 냉정하게 따져볼 것 같아요. 내가 이거를 실거주용으로 내가 취득한 거다. 그러면은 그냥 가격이 하락했다고 해서 그걸 뭐 막 급하게 팔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거를 역으로 활용해서 그러면 내가 밑에 실거주로 깔고 있는 이 집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네. 난 싼 곳에서 잘 살고 있고 여기서 내가 더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내가 이걸 투자용으로 접근해서 뭐 세를 끼고 샀다든지 그런데 가격 떨어진다. 그럼 이제 고민해 보셔야 돼요. 고민해 보셔야 돼요. 정리하는 것도 소위 말해서 갭 투자를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갭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1억을 갭을 주고 내가 샀는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 1억에 대한 그 투자금이 대출로 이루어졌을 때가 이제 문제거든요. 근데 대부분 갭 투자 분들은 그 1억이라는 금이 자기 돈으로 그냥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역전세가 아닌 한은 그냥 버텨버릴 수가 있는 거죠. 세금 그냥 내는 거고. 근데 내가 갭 투자를 1억으로 했는데 그 1억을 내가 한 80%를 대출을 받았다. 이거는 하면 안 된다. 네, 이거는. 근데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냉정히 따져봐야 된다는 거. 이게 내가 임대용이냐 주거용이냐. 임대용이다. 근데 떨어졌다. 손절해야죠 그러면. 안타깝지만 손절해야 돼. 그런데 참 뭐 모르겠어요. 그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가지고 있으면 다 효자의 역할을 하더라고요. 3, 4년 다 지나면. 그때 대표님 그 아까 70% 때 좀 힘드셨다 했잖아요. 혹시 그때 좀 어떻게 이렇게 극복하셨어요? 그냥 뭐 아낄 거 아끼고 그 중에 일부 이제 가격 오르는 거 보면서 그냥 좀 버티고. 근데 사실 가격 올랐다는 게 실거래가도 호가도 있거든요. 그럴 땐 약간 호가를 봐요 일부러. 정신 승리를 하려고. 그래서 일부러 호가를 좀 보고 그리고 이제 2년이 돌아오면 그 보릿고개가 지나고 나면 전세금 약간 올릴 수 있잖아요. 그냥 그거 올리면은 그냥 대출 갚는 데 쓰고. 뭐 그런 식으로 했었죠. 그러니까 허리띠를 더 졸라매는. 네,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거밖에 없었어요.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투자 쓰리잡 맞아요. 요즘에 유행하는 뭐 N자, 부캐 그냥 다 한 거죠. 그렇구나. 그러다가 이제 건강 안 좋으니까 회사 나온 거고. 그거 외에 뭐 뚜렷한 방법은 사실 크게 없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그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 딱 캡을 치고 해야 돼요. 여기서 내가 더 벗어나면 이제 힘들다. 원리금 50. 그거 되게 임팩트가 있는 거 같아요. 너무 힘들고 만약에 이제 정 안 되면 이제 뭐 필요하다면 대출을 활용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더 막 안 좋은 대출로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막 이금융권 막 캐피탈 쓰고 막 이자 막 두 자릿수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정 힘드시면은 또 가족한테 손을 벌리는 것도 방법이에요. 정정당당하게 차용증 쓰고 이자 법정 이자를 4.6% 좀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해서 이자 꼬박꼬박 잘 갚고 또 그러면 돼요. 근데 그걸 이제 이자도 안 내고 그러다니까 이제 증여 이슈가 나오는 거지.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또 대표님께서 이렇게 이제 아파트 투자의 정석을 또 얘기해 주셨지만 또 세금 전문가시잖아요. 그래서 세금 관련해서 한번 한 말씀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저 세금은 조세법도 요즘에 최근 공부하신다고. 네. 이제 저도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이제 대학원을 이제 진학해서 모교에서 다니고 있는데 이제 뭐 훌륭하신 교수님들하고 이제 또 우리 같이 공부하시는 원우님들이
다 전문 자격사분들이라서 이제 그분들 도움 많이 받고 있고요. 이제 지금 이제 대면으로 이제 풀려가지고 네. 더 많이 좀 할 것 같아요. 이제 거기에 대한 내용은 제 채널에서 풀어볼 수 있도록 하고요. 세금 같은 경우는 이게 정말 드릴 말씀이 많은데 이제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세금은 지금 좀 과도기예요. 과도기. 그러니까 그전 정부에서 이제 워낙 많은 규제를 통해서 정말 촘촘하게 규제를 했는데 지금 정부는 그걸 하나씩 좀 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주택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뭐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이제 여러분들마다 또 가치관이라든가 그런 게 다 다르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내가 집을 살 때 여기서 세금을 통해서 불필요한 내가 세금을 내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 쓰기 전에 반드시 세금은 체크한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셔도 돼요. 이거 하나만. 그래서 제가 항상 강의를 하거나 유튜브 나오면 드는 사례가 있는데 정말 그 일평생 하나 집 갖고 계신 70대 노부부가 네. 양도 차익이 무려 10억이었어요. 10억. 서울에 있는 집이었는데 양도 차익. 뭐 그랬는데 그 10억짜리 이제 5억이었는데 15억이 된 거죠. 예를 들어서. 그거를 팔 때 정말 그 70대 분들이시니까 세금도 잘 모르실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부모님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평소 항상 근면 검소하고 사셨기 때문에 세무사 상담 받는 걸 또 돈 아까워 하세요. 그런 분들이. 가지고 대충 알아본 거예요. 대충 알아봤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양도 차익 10억 중에 7억 5천을 세금을 내야 돼요. 7억 5천. 저는 안타까움을 넘어서 화가 났어요. 아무리 그 정부가 과세 당국에서 하는 일이 부가와 추징이라고 하지만 그분들이 그 복잡해진 세금을 어떻게 알겠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최소한 가이드는 있었어야 됐다. 그분들이 뭐 웅달 책방을 보겠어요. 채널 제네시스 박을 보겠어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 사람. 게다가 그걸 왜 판 줄 아세요? 그거 팔고 이제 내가 좀 한적한 시골로 가서 노후를 좀 편하게 보내려고 하신 거예요. 그 말년 이거 겪으시면 얼마나 괴로우실까. 이거는 상상 못해요, 절대로. 절대 상상 못해요, 그 당사자. 근데 더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부모 자녀분하고 제가 통화를 했어요. 이 일을 다 치르고 나서 연락을 했더라고요. 근데 정말 계약서 쓰기 전에 설령 매도잔금 치기 전에만 저한테 연락했으면 제가 아는 세무사한테 해가지고 들어보니까 뭘 잘못했는지 알겠더라고. 그래서 그것만 딱 했으면 비과세 받을 수도 있었어요. 그래요? 한 끗 차이로. 한 끗 차이. 지금 그런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과거 정부와 현재 정부의 또 보는 가치관이 달라서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얼마 더 복잡하겠어요. 내용도 다르고 기준도 다르고. 그래서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허투루 생각하시면 안 된다. 제 거 채널 안 들으셔도 되니까 요즘에 다른 뭐 세무사 회계사님도 다른 분들도 세금 강의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기본적인 건 공부하시고 계약서 쓰자. 안 쓰면 큰일 난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그 제네시스 박님이 그 제가 이제 주변에서 듣기로 세금 관련해서는 일타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닙니다. 더 잘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 그 진짜 이거 양도 같은 거 할 때는 진짜 큰 금액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비하면은 진짜 이런 소정의 상담료는 진짜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저는 상담은 안 하고요. 그냥 강의만 하고요. 이제 강의 들으시는 수강생분들한테 이제 제가 아는 선에서 피드백을 드리고 저도 모르면 이제 제 주변에 실력 있는 세무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물어봐서 대신 알려드리기도 하고 뭐 원하시면 그쪽으로 와서 상담 받아도 되는데 뭐 제가 뭐 중간에 뭐 받고 그런 것도 없고 꼭 그리고 이제 제가 소개한 뭐 세무사님 그리고 본인들도 한번 찾아보라고 해요. 왜냐하면 사람이니까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더블 체크를 해야 돼.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지금까지 수강생 중에 5억 정도 세이브한 사람이 있어요. 제일 진짜 많이 했는데 보람을 느낍니다. 야, 그렇군요. 시청자분들께서 이 책도 좀 읽어보시고 또 제네시스 박님 유튜브 채널도 시청하시면 몇 억 아낄 수 있는 수천에서 몇 억 아낄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실 수 있지 않을까. 다들 부담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좀 제네시스 박님 오늘 이렇게 인터뷰 너무 감사드리고 혹시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좀 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좀 부탁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제 사실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도 그렇고 자산 시장이 되게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러시겠지만 재테크에 관심이 많으시고 상대적으로 지금 이제 많이 좀 실망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실제 손실 분들도 많이 계실 테고 그러실 거란 말이에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좀 그래도 관심의 끈을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제 주변에 있는 자산가 분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기회를 보고 오히려 더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너무 또 그것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뭔가 또 총알도 만들어야 되고 우리 생활에 좀 보탬이 되는 걸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운이 좋게 19년도에 회사를 나와서 그 19년도에는 열심히
막 외부 강의도 하고 다녔었어요. 그런데 이렇게만은 해서 안 되겠다 해서 2020년도에는 이제 온라인으로 다 전환시켜버리고 이제 나도 이제 투자 공부 더 하고 좀 다른 거 해야겠다 했는데 그때 이제 코로나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운이 좋은 거죠. 야, 대신말은 첫 번째 집 마련하는 것도 운이 좋으시고. 그래서 제가 꼭 사주를 봐요. 1년에 한 번씩. 어디가 용한지 좀 이따 끝나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무튼 뭐 그러는데 그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거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좋아하는 거보다도 잘하는 걸 먼저 하세요. 잘하는 걸. 아, 네. 좋아하는 거는 잘못하면 돈이 안 돼요. 잘하는 걸 해서 먼저 돈을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돈으로 좋아하는 걸 그냥 취미로 하세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감사하게도 하다 보니까 문과 출신이라서 그런지 글 쓰는 게 좀 자신 있었어요. 그래서 또 블로그를 시작을 했고 블로그를 하다면서 또 회사에서 이제 제가 인사업무를 했었거든요. 세무하고 전혀 상관없죠. 그래서 이제 좀 교육 같은 것도 진행하다 보니까 진행 같은 것도 좀 하시게 되고 했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또 유튜브를 하게 됐고 그리고 지금은 그 유튜브라든지 블로그라든지 그쪽에서 나온 수입이 생각보다는 이제 더 많아졌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저처럼 비슷하다면 그렇게 해보셔도 되고 아니 난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뭐 스마트 스토어에 관심 있다. 트렌드에 관심 있다. 그럼 그런 거 해보셔도 되고 그래서 꼭 한번 여러 가지를 좀 시도를 해보세요. 그 시도를 하면은 그 중에서 뭔가 좋은 게 하나 딱 걸릴 수가 있고요. 그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은 뜻하지 않은 또 좋은 결과가 나오시는데 이때 전제 조건은 잘하는 걸 해야 된다. 잘하는 거. 그리고 그 잘하는 거는 뭐가 전제 조건이 돼야 되냐면 남들이 고민하는 거. 그래서 남들이 고민하는 거를 여러분이 잘하는 그 실력으로 해결해주면 그럼 지금 시대에서는 수익화 만드는 거는 뭐 어렵지 않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금 문제가 굉장히 골치 아프잖아요. 공부하면 또 어렵고 딱 거기에 맞는 어떻게 보면 하시는 거네요. 네. 근데 그 잘하는 거를 하는 게 그 유대인 마인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유대인 자녀 교육할 때 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잘하는 건데 더 구체적으로 돈 되는 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좋아하는 걸 연구하고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꼭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서 요즘에 좀 다들 힘드니까 거기서 좀 소소한 재미도 좀 느끼시고 사실 재미라는 게 일정 부분 수익화가 있어야 재밌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없이 마냥 나 혼자 좋아서 하면 나중에 지치게 되고 최악의 경우가 내가 좋아하는 건 줄 알았는데 내가 좋아하는 거 아니었나 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다 같이 또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부동산 초보를 위한 아파트 투자의 정석의 저자이신 제네시스 박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이야기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